깃돌고 특정 지역, 특정 단지 중심의 국지적 움직임도 강화되는 모습입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경기 동부와 강원도에 비가 내리겠고 남부 내륙 지방에 곳에 따라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 북부에서 10에서 40mm, 경기 동부와 그 밖의 지방은 5에서 10mm 가량입니다. 지금 서울 지방의 기온은 29.7도, 습도는 65%입니다. 지금까지 이성민이었습니다. KBS 제1라디오 5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시각 5시 5분입니다. KBS 대한민국 중심 채널 KBS 1라디오. Listen, everyone. 김용민 라이브. (2019년 8월 7일) 수요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용민입니다. 여러분, 신문 읽으십니까? 하루 몇 분이나 읽으십니까? 우리나라에 신문이 정말 많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발행되는 일간지 숫자만 무려 600개가 넘습니다. 신문 산업이 호조를 띠고 있는 것일까? 아닙니다. 종이신문의 정기 구독률 20년 전엔 10집 중에 7집이었는데 지금은 10집 중에 1집 내지 2집 정도입니다. 쪼그라든 거지요. 하지만 이름난 신문 중에 문 닫은 경우는 없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신문사 수익 구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독자들이 내는 구독료 등의 수입은 불과 10% 정도, 광고 수입은 60%였습니다. 구독자 수가 크게 줄어도 생존할 길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환경부 산하기관인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가 사무실로 배달되는 종이신문을 모두 끊었습니다. 읽는 사람이 없어서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연간 구독료만 2,300만 원을 허비해왔다고 합니다. 이런 비슷한 사무실 적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가 어딥니까?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 아닙니까? 폐기물을 줄여야 할 소명이 있는 공기업입니다. 그런데 일부 언론이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가 신문을 절독한다고 하니까 공사가 언론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이러면서 반발하고 있다고 하네요. 한 해 우리나라에서 쓰는 종이신문 용지가 60만 톤, 보니까 30년생 소나무 1020만 그루를 벌목해야 만들 수 있는 용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종이 자급률이 15%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수입해오는 것입니다. 신문의 사명과 역할도 있겠지만 안 읽는 신문을 위해서 허비되는 살림자원은 없는지 돌아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신문사한테 한마디 합니다. 억지로 구독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기사를 많이 내는 것이 총체적 난국을 탈피할 수 있는 길은 탈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란 점을요. 당신의 저녁은 아침보다 똑똑하다. 여기는 김용민 라이브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겸손한 스피커, 여러분은 지금 KBS 1라디오를 듣고 보고 계십니다. 자, KBS 1라디오 대한민국 대표 라디오입니다. 그래서 독도에서 방송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각 FM 102.5MHz 100와트로 경상북도 울릉군 독도에서 송출되고 있습니다. 전국 방방곡곡에서도 KBS 1라디오 들으실 수 있죠. 자, 그래요. 대한민국 KBS가 독도에서 방송을 하는 것만으로도 독도는 대한민국 영토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방송 영상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어요.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그리고 김용민 TV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KBS 1라디오 또는 김용민 라이브 검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많이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힘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매일 오후 5시 5분 오늘
타임라인을 수놓은 말말말 김용민 라이브가 수집해서 들려드립니다. 소리로 듣는 그리고 세상을 읽는 뉴스, 세상의 모든 뜨거운 목소리 그 말말말에 김용민 생각까지 더해서 리뷰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볼륨 업, 귀 쫑긋 핫 소리. 러시아와 맺었던 중거리 핵전력 이른바 INF 조약에서 탈퇴하자마자 미국이 지상 발사형 중거리 미사일의 아시아 배치를 희망한다며 동맹국들과 협의에 나서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거 우리나라에다가 설치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하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중국을 타격할 수 있는 중거리 미사일이 한국에 배치될 경우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한중 사이의 사드 갈등을 넘어서는 후폭풍이 우려되는데 이에 대해서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오늘 KBS 1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서 의견을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호르무즈는 우리 유조선들이 위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뭐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나 INF 그러니까 중거리 미사일, 핵미사일 여기다 배치하면은 네. 이건 사드 때보다도 훨씬 더 중국으로부터 오는 그 보복이 사드 때보다 훨씬 더 클 거예요. 네. 탐지, 엑스밴드 레이더, 그다음에 뭐 엑스밴드 레이더의 탐지가 되면은 그다음부터 이제 미사일 쏘겠다고는 사드 포대 배치만 가지고도 그랬었는데 이번엔 중거리 핵미사일을 좀 갖다 놓겠다는 건데 예. 이건 절대로 반대해야 돼요. 요건 받아들이기 우리 힘들다. 우리 경제 대중 의존도는 굉장히 높습니다, 사실은. 예. 우리가 지금 중국 때문에 흑자국이 된 거 아니에요? 근데 일본은 대중 의존도가 별로 높지가 않아요. 일본에다 갖다 놓으라고 해야 돼요. 일본 요즘 그 대북 압박도 좋아하고 미국의 대중 압박에 최전선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말 우리 경제는 이제 일본에서 이런 경제 보복 당하는데 플러스 알파로 거기에 추가해서 중국으로부터 이제 제재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우리 경제는 진짜 무너집니다. 김용민 라이브. 최동호 스포츠문화연구소장이 오늘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새 아침에 출연해서 도쿄올림픽은 방사능 검증이 전혀 되지 않았다면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았습니다. 최동호 소장은 여태껏 전쟁이 아니고서는 올림픽이 취소된 적이 없었다. 올림픽 자체가 보이콧될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다만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에 북한 핵 위협이 고조되면서 독일과 프랑스가 못 가겠다고 우려를 표한 것처럼 도쿄올림픽 개막일을 앞두고 불참을 선언하는 개별 국가가 나올 수 있다고 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동호 소장,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따른 방사능 오염에 따라서 보이콧 운동 이미 오래전부터 전 세계에서 시작됐다면서 도쿄올림픽 보이콧 가능성 열려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기억을 한번 되살려 보시면 2018년 2월에 평창 동계올림픽이 개막했거든요. 네. 근데 2017년 12월, 11월, 10월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북한 핵 위험이 고조가 되면서 우리 안전하지 않으면 우리 못 가겠다. 네. 독일과 프랑스가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방사능 오염이 완전히 해소가 되지 않으면 네. 2020년 7월 24일 개막하는 도쿄올림픽 개막일을 앞두고 네. 우리 위험해서 못 가겠다, 불안해서 못 가겠다라고 선언하는 개별 국가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보고요. 평창 동계올림픽 때도 선수 개개인 중에 나 불안해서 못 가겠다라고 얘기한 선수가 있었거든요. 예. 방사능 오염 때문에 나는 국가대표를 선발해줘도 가지 않겠다라고 네. 얘기하는 선수들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일본 농수산물에 대한 우려가 많습니다. 그런데 잘 검역하고 있을 것이라고 믿었던 수산물 검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이거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일본에서 들어오고 있는 수산물의 방사능 수치 얼마나 철저하게 확인되고 있을까요? 이 내용을 단독으로 취재한 부산 지역 언론 영남연합 뉴스의 강성 기자가 오늘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검역 실태를 소상히 전했습니다. 일본산 활어들이 국내로 들어오는 과정. 네, 충격적인 실상 직접 들어보시죠. 일단 우리나라에 처음 일본에서 들어왔을 때, 예. 로로라고 합니다. 로론 로로프에서 선박을 타고 부산항에 들어옵니다. 예. 그러면 거기서 배에서 내려오죠. 화로차가. 차가. 네. 그 상태에서 대기를 기존에는 한 2, 3분 정도 했습니다. 예. 하고
이런 서류 정도 하나 제출하고 나면 거기서 바로 나왔습니다. 종이 쪼가리 하나 내고. 네. 예. 그러면 그 과정에서 그 활어에 대한 방사능 검사는요? 그 활어에 대한 방사능 검사라는 표현이 되게 오해도 많으신데 부산에 있는 많은 한글 중에 그 원자력 안전위에서 만들어놓은 자동으로 스캔하는 방사능 검지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있어요? 네. 그런데 그러니까 그거는 일반적인 광물이나 자연 방사능 비교하는 그런 검지기고요. 그 차는 가능하다는 얘기죠. 근데 그것만 통과한 이후에 안에 있는 활어는 검사가 하지 않고 목적지에 가는 거. 차는 검사가 되지만 네. 활어에 대한 일일이 검사가 안 되는 거다. 그걸 그렇죠. 통과한다. 그러니까 정밀 검사가 필요한 거죠. 그걸 통과했다는 게 우리는 이제 당연히 방사능 검사를 통과한 것으로 인식하는데 담당 지자체에서나 아니면 항만 보안공사나 안전공사는 당연히 그렇게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렇죠. 김용민 라이브. 어제 미국 재무부가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했다는 뉴스 전해드렸는데요. 자, 이로 인해서 어제 하루 종일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금융시장이 출렁거렸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러다가 금융위기가 닥쳐오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우리 금융시장에 들어와 있는 일본계 자금에 대해서 촉각을 곤두세우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황세훈 자본시장연구원 실장이 오늘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서 팩트체크를 해주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위기가 과장됐다 이겁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그런데 지금 일각에서는 지금 경제 침략을 했던 일본이 지금 그 일본 한국에 진출한 금융 그러니까 자본까지 빼가 버리면서 금융에 타격을 주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일단 금융시장에 대한 충격파는 너무 그렇게 우려하지 않으셔도 괜찮은 정도다. 네. 왜 그러냐 하면 일본계 자금이 우리 금융시장에 충격을 주려면 이쪽에서 자금이 한꺼번에 쫙 빠져나가는 모습을 보여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이제 환율에도 충격을 주는 거고요. 시장 금리에도 충격을 주는 그런 방식인데 지금 일본계 자금의 총 여신 규모를 살펴보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얼마나 대출을 해주고 있는지 일본계 자금이 5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 24.7조 원 정도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비율로 봐야지 금액으로 보면 뭐 감이 안 오는데 1%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거밖에 안 돼요? 네. 한꺼번에 회수를 한다고 해도 사실 그 충격이 클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대출이라는 것이 은행에서 돈을 빌려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만기라는 게 정해져 있거든요. 중간에 무시를 하고 돈을 회수를 하게 되면 오히려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리얼돌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성인용 인형이라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대법원이 리얼돌 수입을 허용하는 판결을 내놨지요. 찬반이 뜨겁습니다. 먼저 반대 입장은 리얼돌 허용 판결 표현에 리얼 허용 판결은 표현의 자유로 포장한 성폭력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리얼돌 수입과 판매를 금지해달라는 국민청원이 어제 기준으로 25만 명을 넘어선 상태고요. 한편 리얼돌 수입을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집안에서 개인적으로 쓰는 건데 뭐가 문제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견에 대해서 서승희 한국사이버 성폭력 대응센터 부대표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서 리얼돌의 수입과 판매를 반대하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리얼돌과 같은 성인용품은 여성 혐오가 근본적으로 작동하는 방식이다. 여성을 오직 성욕을 해소하기 위한 도구로 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자, 지금 청취자 문자를 보니까 한 분은 이런 문자를 주셨어요. 밖에 들고 다니면서 뭘 하는 것도 아닌데 이 집안에서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까지 그렇게 하는 건 너무 개입이 심한 거 아니냐라는 의견이 하나 있고. 네, 맞습니다.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지점은 이 리얼돌이라든지 혹은 그와 같은 여성의 신체를 직접적으로 현실과 가깝게 재현해 내서 사용하는 그와 같은 이제 성인 용품이 굉장히 여성 혐오가 근본적인 작동 방식이라는 것인데요. 여성이 오직 성욕을 해소하기 위한 대상, 도구로만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네, 도쿄올림픽은 88 서울올림픽처럼 성공적인 올림픽으로 역사에 기록될 수 있을까요? 88 올림픽 주제가지요. 코리아나의 손에 손잡고 듣고 오겠습니다. 하늘 높이 솟는 불
내 가슴 불타게 하자 하늘 향해 발 벌려 고요한 아침 밝혀주는 평화 누리자 손에 손 잡고 벽을 넘어서 우리 사는 세상 더욱 살기 좋도록 손에 손 잡고 벽을 넘어서 서로 사랑하는 한마음 되자 손잡고 네, 김캔디님 벅차올랐던 88 서울올림픽. 이게 벌써 30년 전 일이에요. 그게. 네. 베네치아님 타죽은 비둘기님들을 위해 묵념. 그렇죠. 이게 성화봉송 마지막 이제 성화를 점화할 그 무렵에 그 성화대에 모여있던 비둘기들. 저도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봤는데, 근데 불이 타오르는데 거기서 가만히 앉았겠어요. 다 날아갔겠죠. 예. 그렇게 개인적으로 위안을 했습니다. 그래요. 88 올림픽이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코리아나 불패론. 코리아나가 그 대선 그때 그 이제 지지 공연을 다니면요. 그 후보는 항상 당선이 됐어요. 예. 92년에 김영삼 후보도 그랬고 97년에 김대중 후보를 또 지지했어요. 코리아나가. 다 당선이 되는 겁니다. 예. 그런 또 일화가 생각이 났고요. 자, 그리고 K73997081번 쓰시는 분. 매일 듣다 보니까 왠지 하루라도 안 들으면 숙제 안 한 기분이에요. 지금 주문진 휴가 와서도 맥주 마시면서 듣고 있습니다. 너무 재밌습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그래요. 콩으로 듣고 계시는군요. 네. 심신혜님, 여기는 울산입니다. 울산 내 KBS 방송은 김용민 라이브가 나오지 않네요. 그래서 콩으로 듣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요. 일부는 지역 자체 방송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지역에 또 좋은 로컬 프로그램들이 방송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김용민 라이브가 안 들리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 이 방송이 들리는 곳은요. 대구 그리고 청주, 제주, 안동, 포항인데 다음 주부터는 또 전주에서도 일부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일부 못 들으시는 분들은 팟캐스트를 통해서 더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콩을 통해서 라이브로 만나실 수 있고요.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실 수 있네요. 예. 자, 7337번 쓰시는 분, 김용민님, 88 올림픽이라는 표현은 잘못된 것입니다. 서울올림픽 또는 88 서울올림픽이라고 해야 맞습니다. 2020년 동경올림픽을 2020 올림픽이라고 하지 않는 것처럼. 네, 아주 세심하시네요. 알겠습니다. 88 서울올림픽이라고 앞으로 이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88 서울올림픽 또는 그냥 서울올림픽. 명심하겠습니다. 방송 잘 듣고 있다고 하시는 말씀까지 덧붙여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사랑을 한껏 받으면서 질주하고 있습니다. 5시 24분 지나고 있는데요. KBS 교통정보센터 다녀옵니다. 박경은 씨. 어제 이 시각에 비하면 확실히 교통량이 적습니다. 지금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입장휴게소에서 안성 부근, 또 기흥에서 수원, 단란에서 반포 쪽으로 밀리고요. 반대 부산 쪽으로는 신갈에서 수원 쪽으로 정체입니다. 유로 회덕 부근인데요. 갓길에 고장난 차 서 있고요. 더 가서도 70 물류 부근에서 1차로 막고 고장난 차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주의 운전하셔야겠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화성휴게소 부근과 매송휴게소에서 매송 부근, 또 일찍에서 금천 쪽으로 정체고요. 영동고속도로는 인천 방향입니다. 동수원에서 광교터널 사이로 정체인데요. 광교터널 부근 갓길에 고장난 화물차 서 있기 때문에 주의 운전하셔야겠습니다. 이후로 군자에서 월곶 사이로 속도 줄이고요. 또 제2경인고속도로 인천 방향으로는 일찍에서 광명 부근, 또 남동에서 문학 부근, 이후로도 서창에서 인천 시점 부근에서 더디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잠깐 인터뷰 준비했습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한일 기업 공동기금 조성에 대해서 강제징용 피해자와 합의했다. 이렇게 언급했죠. 이를 두고 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강제징용 배상 판결의 평화적 해결 방법에 대해서 그 방법이 온당하냐, 온당치 못하다, 뭐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한데요. 자, 어쨌든 우리가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인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일제피해자 인권특위위원장, 미쓰비시 중공업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대리인인 최봉태 변호사 잠깐 연결해 보겠습니다. 최봉태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변호사님, 그 한일 기업 공동기금 조성 일명 1+1 안에 대해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강제징용 피해자와 합의했다 이렇게 언급했는데요. 근데 이를 두고 변호사님께서 한 일간지와 가진 인터뷰에서 반박하셨어요. 그런 일 없었다라고 반박하신 겁니까? 그렇죠. 지금 이걸 제가 오늘 인터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인터뷰를 하지 않으면 이 기정사실화가 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인터뷰를 하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 노영민 비서실장이 피해자들을 설득했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 팩트 자체가 틀린 겁니까? 청와대가 이제 우리 변호인단하고 이제 물밑 접촉이 있던 것은 그건 뭐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네네. 이게 이제 협의를 했다거나 합의를 했다는 거는 조금 사실과 다르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지금 이게 지금 이번 정권 들어가지고 이 피해자 부분에 대해서 존중하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부분에 노력을 하고 있죠. 예를 들면은 지금 일본군 위안부 관련되어 가지고 피해자 소녀상을 지키기 위해 가지고 지금 이게 그 10억 엔을 갖다가 우리 국가 돈으로 이걸 지원해서 하겠다 그런 이야기도 했고 또 피해자들이 이게 지금 10억 엔이라는 것이 뭐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은 평양의 소녀상 철거 비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철거 비용으로 지금 일본이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걸 용납한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피해자들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화해 지우기 재단을 해산해 달라고 강력하게 피해자들이 요구를 했고 또 그런 요구를 받아들여 가지고 우리 정부가 해산을 시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거 보면은 일단 피해자 의사를 이렇게 존중해 주려고 하고 노력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은 네네네. 이 강제 동원 피해와 관련되어 가지고 이게 지금 1+1 안에 대해 가지고 뭐 징용자 피해자들과 합의를 했다는 것은 그것은 사실하고 다릅니다. 그 1+1 안이란 게 이런 거 아닙니까? 한국 기업과 일본 기업. 그 한국 기업이라면 아무래도 1965년 한일 협정으로 인해서 이득을 본 기업, 포스코 같은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일본의 기업과 그러니까 전범 기업들과 함께 공동 기금을 조성해서 강제징용당하신 피해자분들에게 배상을 해드리는 이런 방안. 뭐 일본은 배상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동의하지는 않겠지만 이런 방안에 대해서 정부가 그 안을 갖고 피해자들을 설득했다. 그래서 합의를 했다. 이 말이 이제 잘못됐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지금 이게 정부에서 피해자들을 우선 만나야 되거든요. 네네네. 전국에 있는 피해자 대표들을 불러서 지금 우리가 정부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우리 피해자님들의 의사는 어떤지 이렇게 물어보고 또 피해자들이 의견을 주장을 하면은 그걸 갖다 반영을 해서 새로운 수정안을 내고 이런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네네네. 그런데 이런 노력은 하지 않았죠. 변호인단과는 접촉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변호인단에게 제안했던 안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러니까 1+1 안에 대해서 이렇게 하려고 한다. 뭐 그런 정도의 이제 사전 언질 정도는 우리가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피해자를 직접 만난 건 아니고 이제 변호인 분들을 만났다 이런 얘기군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이게 피해자를 대리하는 분들이니까 법률적으로 대리하는 분들이니까 아마 노영민 실장도 그렇게 얘기한 것이 아닐까 싶은데 그렇지만 그 표현이 부적절했다, 정확하지 않았다. 노영민 비서실장께서 아마 비서실장 되신 지가 얼마가 되지 않으니까 이 사실관계가 파악할 때 전 비서실장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충분하게 설명을 듣고 또 특히나 국회에서 발언을 할 때는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확인을 하지 않고 조금 이렇게 과실적으로 조금 실수를 하신 게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정부가 제시했던 1+1 안, 그러니까 한국과 일본 기업이 공동기금을 조성하는 안에서 나아가 한일 기업은 물론이고 한국 기업, 한국 정부 그리고 일본 기업 합해서 2+1 안으로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이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주장은요 전혀 피해자들과 접촉이 없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그런 아닙니다. 착한 공론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이 피해자들은 지금 일본 정부가 사실 끌고 간 거 아닙니까? 일본 정부가 실질적으로 가장 큰 책임을 지고 있는데 이 일본 정부가 책임을 지지 않는 상태의 어떤 해결책에 대해서 동의를 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뭐 1+1 아니라든지 뭐 2+1 아니라는 것은 전혀 피해자들하고 접촉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탁상 공론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정부의 안, 이게 1+1 안은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2+1 안은 말도 안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1+1 안, 예. 그 일본 정부가 안 들어가는데 한국 정부가 들어가게 되면은 일본 정부 책임을 한국 정부가 대신 지라는 거 아닙니까? 네네네. 그거는 되지 않는 것이고요. 네네. 지금 1+1 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워낙 일본 정부가 완강하게 이렇게 이제 저항을 하고 있으니까 네네네. 현실적으로 가능한 안은 1+1을 통해서 이게 이제 물꼬를 트자 이런 걸로는 제안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네네.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이해는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최종적인 안이 되어서 일본 정부를 면책시켜 준다든지 하는 것은 그것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변호사님 말씀은 일본 정부와 일본 기업이 제대로 책임을 져라. 이런 말씀이군요. 그렇지 않으면은 정의가 세워지지 않죠. 알겠습니다.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이 일본 정부와 일본 전범 기업이 확실한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자, 변호사님께서는 배상 판결 이후 8개월 동안 한국 정부가 상황을 방치한 면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기도 했는데 어떤 맥락에서 하신 말씀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근데 우리나라 이 대부분 판결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일본의 양심적인 시민들과 변호사들이 그 뿌린 씨앗이 네네. 이 한국 법정에서 꽃으로서 핀 것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게 그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 갈등이 원인이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법원에서 판결 낸 이유를 우리가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해서 마주 앉아서 충분히 설명을 해야죠. 충분히 설명하고 이 판결이 나오게 된 배경은 어떤 것인지 일본에서 어떤 양심적인 시민들과 이 변호사들이 노력해서 이 판결을 낳게 하는 어떤 씨앗을 뿌린 것인지 그리고 지금 이 판결이 일본 최고재판소 판결하고 어떤 부분에서 동일하고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득을 해야죠. 그런데 이런 설득을 해야 되는 노력을 하지 않고 방치하다 보니까 일본 정부가 뭐 중재로 가자는 등 뭐 경제 보복을 하는 그런 빌미를 제공한 측면이 있습니다. 네. 보다 강도 높게 대응을 해야 된다 이 말씀 같습니다. 해야죠. 일본을 상대로.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해서 가르쳐야죠. 가르쳐야 일본 한다. 정부가 이게 지금 일본 최고재판소 판결을 지키지 않아서 지금 이 갈등을 초래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지지 국가에서는 사법 판단은 존중해야 된다. 그래서 일본 외무성도 일본 최고재판소 판결을 존중하라 이렇게 설득을 해야죠. 일본 최고재판소 판단을 존중하라 이렇게 계속 일본을 압박해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자, 대법원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후에도 일본 기업이 배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 초에 피해자 측이 올해 초에 피해자 측이 법원에 별도 신청을 해서 일본 기업이 소유한 한국 내 자산을 압류시켰는데 이 압류 결정문을 일본 외무성이 이유 없이 반송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보도에는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니 재판 관련한 문서인데 근거 없이 반송을 했다니 이거 뭐 국제법적으로나 기본적인 국가 간 예의 면에서 보거나 이거 뭐 정말 대단히 부적절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이게 지금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이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그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한국에서 법원에서 낸 서류가 있고 또 그 부분에서 불만이 있으면은 그게 이제 정정당당하게 한국 법정에 나와서 이런 사유로 우리는 이걸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렇게 정중하게 이렇게 대응을 해야 되지. 지금 한국에서 법원에서 보낸 서류를 갖다가 지금 일본 수행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반송을 하고 이런 무법천지를 만들어서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아베 일본 총리는 여전히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개인배상 청구권 인정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약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개인배상 청구권이란 건 없다. 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다 끝난 얘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자, 약속을 지키지 않으니 무역 관리도 지키지 않을 것이라면서 개인 청구권 문제를 한국 수출 규제로까지 확장을 시켰는데 소송을 대리했던 변호사로서 심경이 복잡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 이 판결은 지금 법치주의 국가에서 이렇게 한일 간의 갈등의 원인이 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한국의 대법원 판결과 일본 사법부의 판결이 서로 다르다면은 이거는 이제 참 갈등을 원인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일본 최고재판소에서도 개인 청구권 살아 있으니까 자발적으로 구제하라 하는데 또 그걸 자기들의 그 사법부 판단을 일본 정부가 무시를 했지 않습니까? 네. 무시를 하니까 나온 게 우리 대법원 판결인 것이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나라 대법원 판결이라고 하는 것은 일본 사법부의 판단을 갖다가 권위를 높여준 것인데 그러면은 이 지금 일본에서는 이걸 감사하게 생각을 해야 되죠. 아, 우리 일본 사회를 이렇게 법치주의 국가로 이끌어주는구나 한국 대법원이 참 감사하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지. 이게 지금 뭐 1965년 한일협정 위반이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한일청구협정을 아베 총리는 읽어보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 법을 잘 모르는 사람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할지는 모르지만은 그 법을 모르면은 변호사라든지 법률가한테 물어봐야 되거든요. 지금 일본 변호사협회에서도 지금 대한변협과 같이 2010년도 12월 달에 이거 피해자들을 청구 살아있으니 구제해야 된다고 해서 공동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법률가도 말을 왜 이리 안 듣는지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대한변호사협회 일제피해자 인권특위위원장, 미쓰비시 중공업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대리인인 최봉태 변호사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노남훈님, 만약에 배상을 그런 식으로 하려면 2+2로 해야지. 그러니까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한국 정부, 한국 기업, 그리고 일본 기업에서 2+1으로 이 배상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더니 노남훈님 하려면 2+2로 해야지 왜 일본 정부는 빼나요? 라고 질타하셨고요. 헤이드님 이 사건에서 가장 선행돼야 할 것은 전쟁 범죄를 인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일본으로 하여금 전쟁 범죄를 인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걸 못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아베 총리가 말이죠. 당신의 저녁은 아침보다 똑똑하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용 엄기용입니다. 석석 오늘 어디 나가 있는지 불러보겠습니다. 석석? 네, 석석 오창석입니다. 저는 지금 하늘 위에 있습니다. 이 간만에도 드론을 탄 모양이군요. 그런데 하늘 위는 어떤 일로 올라간 겁니까? 네, 오늘이 바로 음력으로 7월 7일 칠석입니다. 바로 견우와 직녀가 1년에 딱 한 번 만난다는 바로 그날이군요. 날씨 이야기가 나와서 잠시 제가 나왔습니다. 판기문입니다. 칠성날에는 꼭 비가 오곤 하는데요. 오늘은 미세먼지 없음, 미세먼지 좋음입니다. 네, 말씀드리는 순간 견우와 직녀를 위해 까마귀와 까치들 수만 마리가 날아와서 허공에 큰 다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네, 그게 바로 오작교. 실제로 보면 정말 어마어마한 장관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오작교가 만들어진 것을 기념해 특별히 두 분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역전쟁에서 환율전쟁까지 치르고 있는 두 분, 이제 좀 제발 친해지길 바랍니다. 먼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Hi everyone, long time no see. 시형 듣고 있나? 환율 조작, no no. 네, 이어서 시영,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입니다. 스끈평입니다. 성대모사를 준비 못했습니다. 다음에 준비해서 다시 오겠습니다. 그럼 이만 총총. 황교안 대표 성대모사를 한 것 같아서. 미세 뉴스 보세요. 오늘의 뉴스는 오늘도 풍성한 미세 뉴스의 세계로. 네, 시사평론가 김수민 씨, 오창석 씨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대구인데 김용민 라이브가 됩니까? 오라고 하셨습니다. 1126번 쓰시는 분 감사합니다. 네, 대구뿐만 아니라 안동, 포항, 네, 이 지역에서도 저희 김용민 라이브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요. 대구 팔공산, 그리고 김천, 경주, 그리고 포항, 울릉, 그리고 울진, 그래요. 안동, 그리고 영양, 영주까지, 또 청송까지 곳곳에 전파되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에서 모두 들으실 수 있는 방송 김용민 라이브입니다. 예. 자, 오늘 첫 소식 누가 준비했습니까?
네, 바로 제가 준비했습니다. 네. 네,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그러니까 백색 국가 수출 심사 우대국에서 배제하는 내용을 담은 수출 무역 관리령 개정안을 공포했습니다. 아, 관보에 실었군요. 예, 이제 예. 실었고요. 제외했는데 바로 시행되는 것이 아니고 이 개정안 시행 시점은 공포일로부터 21일이 지난 오는 28일로 규정이 된다라고 합니다. 네네. 새 시행책 역시 발표를 했는데 기존의 백색 국가와 비백색 국가의 구분을 A, B, C, D 4개의 등급으로 재분류를 하고 한국을 B그룹에 넣었다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 A그룹은 기존 백색 국가에 해당이 되고요. B그룹은 수출 통제 체제에 가입해서 일정 요건을 맞춘 국가인데 일본 정부는 한국 이외 어떤 나라가 B그룹에 해당하는지는 밝히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D그룹은 이란이나 이라크, 북한 등 유엔 무기 금수국에 해당되며 C그룹은 A, B, D 등급이 아닌 국가에 포함됐다고 합니다. 네, 그래요. 하여간 참 우리가 A였다가 B로 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네, 어떻게 보면 그렇게 될 수 있죠. 추가로 지정된 규제 품목이 있었습니까? 이게 어떤 규제 품목이 포함될지 촉각을 곤두세웠는데요. 그동안. 네네. 수출 규제 시행 세칙에 나와 있는데 기존의 기조, 그러니까 기존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품목 있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그거 외에는 추가로 개별 허가 품목을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어떤 의미일까요? 그래서 일본 정부에서 공세 수위를 낮추는 거 아니냐 이런 또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네네. 일단 이제 한국으로 전략물자 수출을 전반적으로 개별 허가 범주에 넣긴 했는데 이제 특별 일반 포괄 허가를 받으면 또 번거로움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 일본 정부의 자율 준수 프로그램 CP라고 하는데 이 CP 인증을 받아서 수출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다고 인정을 받으면 또 개별 허가를 면제하고 3년 단위의 포괄 허가를 내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네. 중국, 대만, 싱가포르도 화이트리스트 국가가 아니었는데도 생산 차질을 겪지 않았기 때문에 네. 한국이 이제 추가로 어떤 아직까지 규제 품목이 지정이 되지 않아서 일본에서는 뭐 지난번 이제 4일에 했었던 그 3개 품목의 개별 허가 대상 변경 외에는 추가 조치는 아직 뚜렷하게 없다고 볼 수 있겠고요. 하지만 국내 기업들의 피해 규모가 확산되지 않을 거다라고 안심하기는 좀 이를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 세부 내용을 면밀히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창석 평론가. 네, 일본의 불매운동 그리고 그 타격이 가장 큰 곳은 여행업계다, 관광업계다 이런 말씀 많이 드렸는데요. 네. 실제로 일본의 현재 그러한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카야마시의 한 할인 매장 직원이 이렇게 밝혔는데요. 정확히 통계를 낸 건 아니지만 지난달 이후에 한국인 고객에 의해 발생되는 매출은 50% 이상 줄어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예. 또한 오카야마 현에 있는 골프장 등 다른 업계도 직격탄을 맞았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한 골프장에 따르면 8월에만 10팀 정도의 예약이 취소됐다고 합니다. 10팀은 인원은 총 50명 정도라고 하는데요. 예, 예, 예. 이번 주 들어서는 한국인 골프 예약이 전혀 들어오지 않다. 전혀 들어오지 않고 있다. 네. 어허. 아무도 예약을 안 했다는 거죠. 예. 그리고 도토리현 같은 경우는 그 만화로 유명한 명탐정 코난 관련된 자료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은 한국인 방문자 수가 6월 대비 절반 수준으로 급감했다라고 합니다. 네네. 따라서 이 도토리현의 히라이 신지 지사는 최대 2억 8천만 엔, 우리나라 돈으로 32억 원의 자금을 1.43%의 저리로 대출을 해주는 조치를 시행하겠다라고 31일 발표했다라고 합니다. 아이고 참 네. 총리를 잘못 만나서 고생들 많이 하시네. 일본 지역 경제가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고 있는데요. 또한 한국인이 전체 공항 이용객의 62%에 달하는 요나고 공항 같은 경우는 네네. 혹시 폐쇄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걱정이 들 정도로 공항이 사람이 없다라고 합니다. 예. 실제로 지금 한국항공사 에어서울 측에 계속해서 노선을 유지해달라라고 히라이 지사가 직접 얘기하겠다라고 밝힌 상태입니다. 네, 그래요. 예전에 뭐 공항을 우리가 너무 많이 지어가지고 수요를 제대로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고 공항을 뭐 선거 때 그 공약으로 내걸기 얼마나 좋습니까? 뭐 공항을 만들겠다 이런. 네. 예. 그래서 공항이 이제 손님이 없어가지고 그 공항이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것이 아니라 거기 고추를 그렇게 말리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예. 그래요. 그런 상황이 되는 건 아닐까. 일본 그 주민들이 굉장히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여당, 한국의 여당이죠. 더불어민주당은 국내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네, 오늘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한 현장 최고위원 회의를 열었는데요. 네네.
국내 관광객들이 이제 일본으로 잘 가지 않고 또 예전에 사드 보복 때문에 관광업계가 좀 힘들지 않았습니까? 아 그때 네. 제가 그때 사무실이 연남동 쪽에 있었는데 마포 거기 그렇게 중국인 관광객이 많이 오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사드 문제로 인해서 직격탄 맞고 나서 와 뭐 정말 썰물처럼 빠져나간 거예요. 네. 중국인 관광객이. 예. 그래서 이번 기회에 여당 입장에서는 또 국내 관광을 활성화하는 기회를 삼자 이런 입장에서 이런 최고위원회의를 현장에서 그렇게 개최를 했는데요. 네. 관광업계 관계자들 건의도 잇따라 있었습니다. 윤영옥 한국관광협회 중앙회 회장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어느 관광지에 들르면 히스토리가 돼서 관광 자원이 된다라고 하면서 오늘 참석한 최고위원분들도 늦게라도 여름 휴가를 떠나서 국내 관광 활성화에 꼭 동참하기 바란다라고 네. 밝혔고요. 네. 그리고 오창희 한국여행업협회 회장은 일부 지자체에서 청소년 교류 등을 막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자제를 바란다. 민간 교류는 정치 외교와 별개라는 그런 입장을 또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요. 그 민간 차원에서 불매 운동을 해야지 그 정치권에서 그거 하게 되면은 국민들이 굉장히 불편해하세요. 예. 자, 그래요. 너 일로 와. 너 일로 나와봐님. 네. 참 이분 굉장히 공격적이시네 아이디가. 지금 보니까 일본 지방 정부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먹여 살렸군요. 네, 그런 면이 있었어요. 예. 우리나라는 이 관광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요, 제일 먼저 바가지를 없애야 됩니다. 네. 바가지 장수를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큰 실망을 자아내고 아니, 거기서 바가지 쓰니 일본 가서 관광하는 게 더 싸게 먹힌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예. 이참에 지금 국민들이 애국심에 불타 있을 때 네. 국내 관광지에 대한 수요가 크게 오를 수 있도록 이럴 때는 좀 바가지 안 씌우면 안 됩니까? 그 바가지를 씌우는 사업주 측의 입장을 들어보면 우리 1년에 한 번 장사한다. 한 번 장사하기 때문에 이렇게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반대로 살펴보면 저희도 1년에 휴가 한 번 갈까 말까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논리는 먹히지 갈 때마다 바가지를 써야 됩니까? 네. 그리고 그 무슨 계곡 평상 네. 자기 그 사유지도 아니면서 다 불법입니다. 네. 그 대한민국 관광공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네. 대한민국 여행 주간이라고 해서 괜찮은 여행지들을 소개해 놓은 코너가 있습니다. 네. 네, 거기에서 선별해서 좋은 곳으로 한번 다녀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바가지 상술 1년에 한 번 정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계속 그렇게 상술을 부리면 평생에 한 번 장사를 하실 수도 있다는 걸 경고를 드립니다. 한 번밖에 못 한다. 오랜만에 정당 대변인 논평 같은. 그래요. 내년은 없다는 거. 내년은 없다. 알겠습니다. 정말 이 바가지는 추방을 해야 될 것 같고. 아니 근데 말이죠. 기초단체 단위로는 사실 이 바가지 상수를 통제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김수민 평론가. 네. 그리고 이게 중앙정부가 나서야 됩니까? 글쎄요, 아무래도 같은 지역 사회에 있다 보니까 네. 나서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을 텐데 정 안 되면 뭐 중앙정부나 광역지자체에서 나서야 되는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고 이제 중앙정부에서 법령을 정해가지고 지자체에 위임을 한 다음에 지키지 않으면 뭐 페널티를 물린다거나 이런 방법들이 있을 수 있겠죠. 저희 그 법률가들한테 물어봤더니 바가지 상술에 대해서 법적으로 그 책임을 지울 방법이 딱히 없다는 거예요. 공정거래법 위반 정도, 뭐 이게 과태료 정도 이런 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걸 통제할 수 있는 법령조차 없는 거죠. 미비한 상태입니다. 민간에서 어떤 불매운동이라든지 이런 방법도 있겠죠. 근데 누명을 쓸 수도 있기 때문에 바가지 포탈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누가 처음에 신고를 하는 겁니다. 하고 나서 그게 또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이 필요하니까 또 누가 가서 가격이 진짜 그렇게 높더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저기는 가지 말자. 뭐 이렇게 또 민간 차원에서 불매운동을 할 수도 있겠죠. 네, 제가 아이디어를 드리겠습니다. 바가지부터 추방하면 됩니다. 모든 게 바가지 추방으로 시작이 됩니다. 예. 재미없는 멘트도 추방하고 싶습니다. 예? 재미없는 멘트도. 예. 바가지 한번 써봐야 돼. 우리 오창석 평론가가 바가지를 안 써봐가지고 좀 저렇게 안이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바가지를 추방하자고 해서 나온 토론인데 끝에 결론이 바가지를 추방하자. 수미 쌍관으로 이렇게 끝나도 되는가. 굉장히 성의 없지 않은가라는. 수민 쌍관? 네, 예. 네. 알겠습니다. 예. 그래요. 오창석 평론가. 바가지 한번 써봐야 되는데. 김용민 라이브. 오창석 나이브. 네. 깔끔하게 정리가 됐습니다. 요크나이님. 삼계탕이 6,500원이 아니라 65,000원.
그나마 이건 좀 저렴한 겁니다. 봉황을 넣었나요? 압도적 최저가예요. 저기 사실은 뭐 딴 데 평상 회사가 이제 백숙 갖다 놓으면요 30만 원, 30만 원짜리도 있습니다. 예, 그래. 그 닭에다가 뭐 금을 뿌렸나 봐요. 예, 알겠습니다. 자, 오창석 평론가 다음 소식. 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측근인 에이토 세이이치 총리 보좌관이 최근에 일본을 방문한 여야 정치인들에게 망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나는 올해 71세인데 한국에 한 번 가봤다. 과거 일본에선 한국을 매춘 관광으로 찾았는데 나는 하기 싫어서 잘 가지 않았다라고 발언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재 복수의 참석 의원들도 이 같은 내용을 확인해 줬는데요. 이 자리에 같이 있었던 김부겸 의원은 에토 보좌관은 그렇게 인식하지만 한국은 엄연히 다른 역사 인식을 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고 이에 대해서 좌장격인 가메이 전 금융 담당 상이 우회적으로 유감의 뜻을 표시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김영춘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아베 총리 주변 강경파의 분위기를 보여준 단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우리나라를 정말 아주 무시를 해도 정말 어마어마하게 무시하네요, 이 사람들. 네. 이들의 그 지금 현재 태도 어떤지를 확연히 알 수 있는 그런 에피소드였습니다. 네. 자, 김수민 평론가 다음 소식은 뭡니까? 네, 앞서서 민주당의 현장 최고위원회 소식 전해 들었는데요. 네네. 그에 앞서서 비공개 최고위원회를 민주당이 열었다고 합니다. 예, 이 자리에서는 최근에 서울 중구의 노 재팬 배너 설치 논란도 있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극단으로 흐르는 분위기다라고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다는 그런 얘기가 나왔고요. 민주당의 윤호중 사무총장 역시도 지방자치단체나 정부 차원의 대응은 자칫 WTO 세계무역기구의 규정에 위배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라는 것이 당의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자유무역을 해야 한다. 공정무역을 해야 된다. 이게 세계 질서인데 관공서나 이런 데서 너무 앞장서서 반일 감정을 부추기는 거 이거는 세계무역기구 규정에 위배될 수 있다. 이런 지적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자, 미국의 외교 전문지가 일본을 강하게 비판했다니. 네, 이런 보도가 있어요. 네, 미국의 외교 전문지 포린 폴리시가 일본은 준비되지 않은 싸움을 시작했다라는 제목의 사설로 비판을 했는데요. 네. 이 모든 일의 이면에는 일본이 강제징용에 대해 계속되고 있는 논쟁과 관련해 한국에 압박을 주려는 분명한 의도가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명분 없는 싸움을 지적을 한 것인데요. 또한 일본은 이미 자국의 가장 큰 무역 상대국인 중국에도 뚜렷한 이유 없이 같은 제도를 적용하고 있는데 중국과 대만 모두 화이트 국가에 올라와 있지 않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오히려 일본에게 외교적 대책을 속히 마련을 해야 된다라는 지적까지 내놓았습니다. 네. 8008번 쓰시는 분 시진핑 성대모사 최고 임나연님 시진핑이 완전 똑같습니다. 예, 시진핑 젊었을 때와 똑같아요. 젊었을 때 목소리를 다 기억하시네요. 예, 김수인 평론가. 네. 야유를 받은 소감이 어떻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습근평입니다. 젊었을 때는 이랬던 것으로 치겠습니다. 소식 전해주시죠. 네, 이르면 8일 6곳 내지 7곳의 정부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중폭 개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현재로서는 이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유임될 가능성이 크고요.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사실상 내정된 것처럼 그렇게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서 농식품부 장관으로는 김현수 차관의 승진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고요. 네. 여가부 장관 후보자로는 홍미영 전 인천 부평구청장이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요. 자, 유영민 장관이 부산에서 출마할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말이죠. 네, 지난 부산 해운대 하태경 의원과 맞붙었었고 41%를 득표하는 것으로 기록하는데요. 현재 그 지역위원장 대행 체제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후임자가 마땅치 않은 모양이죠. 네. 유임이 될 것 같다는 보도가 나왔네요. 예, 자. 민의 한수. 네, 일본이 수출 무역 관리령 개정을 하면서 화이트리스트인 나라와 아닌 나라였던 것을 ABCD 그룹으로 재분류를 했거든요. 네. 일본 정부는 월드컵 조추첨 하나? 알겠습니다. 서기 한수. 네, 저는 올 여름 휴가는 국내로 가즈아로 하겠습니다. 가자 이렇게.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요. 김용민 라이브 1부 미세 뉴스 보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두 분 수고하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네, 김용민 라이브 6시 5분 2부에서 다시 뵐 텐데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양지열 변호사, 이현경 방송인과 함께하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6시 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